안녕하세요. 코인 넘버원의 윤송아입니다. 최근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생태계 규모가 커지면서 그에 따른 제도적 장치 마련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데요.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반응일까요? 코인 넘버원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운명, 국회는 지금입니다. 자, 오늘 토론을 위해서 국회에서 나와주셨는데요. 우선 국회 입법조사처의 신용우 조사관님 자리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입법조사관으로 일하고 있는 신용우라고 합니다. 근데 국회 입법조사처 좀 생소한데 뭘 하는 곳인가요? 예, 잘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요. 예, 국회에서 그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이를테면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에 이제 관련된 입법을 해야겠다. 그럴 때 이제 저희 쪽에 조사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국내외 현황 분석, 현황, 법령, 제도 등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이제 방안까지 제시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요.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사이시자 그리고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변호사이신 정연택 변호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정연택 변호사입니다. 저는 법무법인 딜라이트라고 주로 ICT 관련해서 업무를 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ICO 자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리플 이벤트 먼저 공지해 드릴게요. 저희가 오늘은 베스트 질문왕을 성정해 드릴 텐데요. 지금 채팅방 보시고 계시죠? 질문들 많이 남겨주시면 가장 유익하고 좋은 질문들을 뽑아서 소정의 리플 선물을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규제에 관해서 오늘 또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지금까지 국회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예, 그 국회에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한번 세미나를 검색을 해봤는데요. 그 20대 국회에서 블록체인 관련한 것만 24건, 가상화폐, 암호화폐 관련된 것도 각 10건 이상씩 나왔습니다. 그게 특징을 보면 작년 하반기 이후에 집중됐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결국에는 11일에 이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을 때 이제 국회에서는 발빠르게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 4차 특위에 관한 내용을 빠뜨릴 수가 없는데요. 지난 5월에 이제 6개월간의 활동을 마치고 활동 결과 보고서를 내셨는데 거기서 그 암호화폐에 관한 부분도 냈습니다. 그래서 그 가상화폐에 대한 어떤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 전제하에 그거를 이제 거래를 허용하는 것 그리고 이 블록체인의 분산형 기술에 관한 내용들을 반영한 법제도 개선을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의원실에서도 많은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입법조사처에서도 이제 전문가 시리즈 간담회 그리고 그 여러 보고서를 통해서 입법 제안을 좀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혹시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뭐 지금 우리 신용우 변호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셔서 뭐 더 많이 덧붙일 건 없지만 그냥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의원 입법 형식에 지금 법률안들이 제출돼 있고요. 뭐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운영되면서 그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최근에 ICO 허용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는 것이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현재까지 발의된 어떤 법안 상황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그 블록체인 관련해서 사실은 아직 법안이 발의된 건 없습니다. 예, 다만 그 암호화폐에 관해서는 한 4개 정도의 법안이 이제 발의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거는 아마 잠시 후에 정연택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 블록체인 관련해서 현재 홍일학 의원실에서 발의 준비 중인
그 기본 법안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그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에 초점을 맞춰 놓은 상태고요. 기존의 ICT 이제 산업 진흥 법제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혹시 아시면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그 발의된 그 법안 상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제정안으로 2건 정도, 그다음에 그 개정안으로 3건 정도 이제 법안이 지금 발의가 돼 있는 상태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법률안이 있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의 정태욱 의원의 법률안이 있고, 또 바른미래당의 정병국 의원의 법률안이 있고, 또 그 더불어민주당 재윤경 의원의 법률안이 있고, 최이배 의원은 바른미래당 의원이죠. 그 법률안이 각각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 주로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 그다음에 암호화폐에 대한 정의, 그다음에 암호화폐 그 거래소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이제 규율하는 그런 그 법안들인데요. 어쨌든 이런 법안들이 발의됐다는 것은 굉장히 뭐 의미가 있긴 합니다만, 아직도 국회에서 심사 단계를 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은 여전히 그 아쉬움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그 발의 목적은 그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보다 이제 엄격한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주로 이제 좀 그 암호 그 자산업자로 보통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암호 그 화폐 그 거래소에 대한 규제, 특히 이제 우리 최이배 의원안은 암호 그 화폐 거래소를 통신판매업자로 보면서도 엄격한 규제를 해야 된다는 그런 그 개정안이고요. 최근에 그 재윤경 의원안은 그 암호화폐 거래업자에게 그 일반 그 금융기관에 준하는 정도의 그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서서히 규제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일반적으로 입법에서 암호화폐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될까요? 네, 잠깐 그러면 혹시 표를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네. 그냥 그 법안에 나와 있는 그런 그 암호화폐에 대한 정의들인데요. 비슷한 것 같으면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그 최이배 의원 안 말고는 암호화폐에 대한 정의들이 다 나온다는 것이 이제 특징이고요. 각각 이제 여러 가지 그 교환의 매개 수단 또는 대가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거나 불정 다수인이 매수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로서의 전자적 방법으로 이전 가능한 정보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 내용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게 가치를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의 수단이다라는 측면에서는 다들 통일된 의견을 가지고 있고,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자산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을 좀 강조하고 있는 그런 개념들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통일되어 있지 않고, 그다음에 그 암호화폐의 그 다른 기능들, 지불 수단으로서의 기능 또는 또 다른 그 화폐로서의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또 표현하지 못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또 역시 이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사회적인 합의나 또 다른 어떤 연구들이 또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아까 말씀하신 재윤경 의원님이 발의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 금융위원회가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는데요. 이게요, 그 거래소 신고제와 관련 있다고 해서 참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게 또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요. 일단 이 거래소 신고제는 지난 3월에 열린 그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그 암호화폐에 대해서 자금 세탁 방지 국제 기준을 적용하자 이렇게 한 의결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법안이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윤경 의원의 그 법률안을 보면 일단 자금 세탁 방지와 테러 자금 조달 방지 등을 위해서 암호화폐 그 취급업소, 이제 거래소죠. 거기서 일정한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신고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 주된 골자이고요. 좀 더 내용을 보면 이 암호화폐 거래소가 그 의심 거래 보고, 그러니까 보통 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 그다음에 고액 현금 거래 보고 CTR이라고 하죠. 보통 고객 확인, 저희가 CDD 또는 EDD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 내부 통제 등 이렇게 좀 일반 금융회사에 이렇게 적용되는 그런 동일한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삼고 있고, 만약 이것을 어길 경우에는 1억 원까지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법안이 만약에 그대로 통과된다 하면은 암호화폐 거래소도 금융당국의 그 감독과 검사를 받아야 하고 또 위법사항이 발견되거나 또 금융당국의 지시를 위반하는 그런 경우에는 임원해임이나 또 그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의 그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암호화폐 거래소에 미치는 그 영향들에 대해서는 거래소들이 먼저 자율적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금융감독기관에게 엄격한 그런 규제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고객 거래 내역들을 금융감독에 이렇게 그대로 리포트하는 그런 보고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실제로는 거래가 또 위축될 염려가 있는 것은 또 사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이 해킹이나 이런 거래소에 관한 우려들이 많아서 지금 법안도 발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그 거래소 해킹에 관해서는 이미 정보통신망법상에 어느 정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ISMS라고 하는 그 정보보호에 관한 인증 제도가 있고요. 그 정보통신망법 제47조 제2항에서 매출 100억 이상, 100만 명 이상의 이용자가 있는 정보통신 서비스의 경우에 ISMS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길 경우에는 과태료 3천만 원이고요. 그래서 현재 4대 거래소의 경우에 다 이에 해당해서 원래 ISMS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다만 올해 안까지 받기로 되어 있는데 그 미처 받기 전에 이런 좀 해킹 사태가 발생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잠시만요. 그 ISMS 제가 조금 생소한데 예. 어떤 건가요? 이게 이제 정보통신 그 보호 인증 제도라고 해서요. 그 이제 정보 보안에 관해서 그 기술적, 관리적 특징들이 이제 고시를 통해서 그 자세하게 이제 규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이제 지킨다고 해서 완벽한 보호를 한 건 아니지만 어떤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볼 수가 있죠. 네, 많은 연구들과 이렇게 노력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결론 내려지지는 않은 것 같아서 네네. 조금 약간 답답한 마음도 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요, 이 현재 발의된 법안들 부족한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일단 암호화폐 이제 거래소나 암호화폐 정액에 관한 내용들이 좀 있긴 하지만 현재 발의되어 있는 안에서는 블록체인에 관한 산업 발전, 기술 발전에 관한 내용은 좀 없는 상황입니다. 국가적인 전략 수립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또 한 가지는 거버넌스 측면입니다. 이 신기술, 블록체인을 비롯한 신기술이 도입되는 경우에 사실은 이해관계의 충돌이 되게 심한 상황입니다. 이를테면 그 개인정보를 보호할 것이냐 활용할 것이냐, 개인정보를 인권으로 보는 경우에는 보호를 하고 그거를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활용에 방점을 두는 것이죠. 이 가치관의 충돌. 또 한 가지는 이를테면 차량 공유 업체 이 경우에 신기술 도입하고자 하지만 기존 택시 기사분들이 좀 이제 침해를 당할 수가 있겠죠. 이런 이제 이익의 충돌 문제,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풀 것인가. 과거 같으면 그거를 이제 정부나 이런 데서 윽박질러서 할 수도 있지만 요즘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어떤 이런 모든 이해관계자분들이 모여서 사회적으로 대화를 하고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어떤 거버넌스 체계가 중요한데 지금은 그런 내용들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죠. 암호화폐를 활성화시킬 것이냐, 투자자를 보호할 것이냐, 두 가지 가치를 어떤 식으로 조화롭게 할 것인가. 이게 단순히 이제 놓을 것이 아니라 결국은 대화체를 만들어서 논의를 이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법안에 발의되면은 이제 법안에 반영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관련된 규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G20 정상회의에서도 한 달 뒤면 어떤 포맷을 내놓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에 앞서서 우리가 또 마음이 급하니까 또 어떤 부족한 부분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린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또 거기에 좀 덧붙이자면은 일단은 이제 암호화폐라는 것이 실제로는 그냥 자산으로서 거래소에서 이렇게 거래되는 것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그런 기능들을 할 것이고 실제로는 블록체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실제로 블록체인 시스템 플랫폼들이 실제로 이렇게 작동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일종의 그런 인체의 어떤 혈액에 비유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규제 내지 그런 제도적인 어떤 그런
장치들을 두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제출된 법안들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한꺼번에 이 모든 것들을 다 규제하는 것은 참 쉽지 않기 때문에 법에다 두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시작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는 의미에서는 현재 이제 암호화폐의 개념이나 또 거래소에 대한 그런 규제를 한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는 있다고 보고요. 대신 이제 아까도 우리 심 여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자를 보호하고 또 투자자들이 만약 손해 발생할 때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들이 좀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고요. 계속 이제 해킹을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 뭐 대규모 거래소들이 이제 계속 이제 그 보안에 취약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 보안을 지금 어떻게 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규제책들도 필요한 것 같고 또 자금 세탁 방지나 또 이게 그 테러 자금 조달 방지 등 그런 측면에서는 그 거래소 내부의 어떤 컴플라이언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해킹 관련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코인레일에서 이제 해킹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또 이틀 전에 빗썸에서 굉장히 대량 그런 해킹 그 사고가 발생했는데 특히 빗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577 그런 그 규정 소위 말해서 이제 그 5%의 자금을 그 IT 분야에 이제 사용을 하고 그 중에 또 5%를 또 보안에 또 사용을 하고 또 그 7%에 해당하는 또 이걸 그 정보 보호를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어떤 그런 이제 그 규정인데 그거를 빗썸이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해킹을 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난감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금융기관 수준의 그런 보안 시스템이 암호화폐 거래소에도 요구된다고 일단은 저희가 보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왜 그러면 이것이 하루에도 뭐 수조 원씩 그런 막대한 자금이 거래소 내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강화된 어떤 그런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또 한편으로는 또 이게 저희가 그 빗썸도 이번에 사고가 난 것이 콜드 월렛이라는 그러니까 그 외부 네트워크에서 이렇게 연결되지 않은 그런 그 콜드 월렛에 그 자금을 담아 두지 않고 그 바깥에 그런 그 월렛에 그것을 자금을 담아놓은 상태에서 이제 사고 발생했기 때문에 콜드 월렛을 의무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도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그 해킹해서 지금 취득한 그런 코인들,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더티 코인이라고 하는 일종의 작물이죠. 이런 것들이 외부에서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기술적, 법적인 그런 제도들도 굉장히 필요한 거 아닌가. 여기에 대한 어떤 입법도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에 관한 규제에 관한 이야기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회 안에서의 분위기는 또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아까 그 국회 4차 특위 설명드렸듯이 사실 국회에서는 이제 암호화폐나 또는 거래소 거래 이런 것에 대한 태도가 이제 전향적인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그 투자 보호에 관한 무엇을 강구할 수는 없을 테고요. 예, 다만 이제 국회 내에도 그 여러 정책들이 이제 상임위원회별로 좀 나눠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과학기술이나 정보통신을 담당하는 과학방송정보통신위원회 그리고 그 금융 쪽을 담당하는 이제 그 기재위나 정무위 등의 상임위에 따라서 약간 이제 태도가 좀 이제 입장차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채팅방을 통해서 의견을 또 받고 있는데요. 정순현 님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하도록 국회에서 좋은 방향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100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변호사님 혹시 덧붙이실 내용 있으실까요? 네, 금방 뭐 그 관련된 이야기들 제가 계속 드리고 있어서 네, 그 특별히 덧붙일 말씀은 없고 저희가 이제 조만간 이제 그 이제 선거도 끝나고 또 이제 G20 회의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상정된 그런 법안이 이제 검토될 텐데 금방 우리 의견 주신 대로 투자자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런 것들이 좀 충분히 이렇게 그 안전한 그런 장치가 있을 수 있도록 법안이 빨리 마련돼야 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채팅방을 통해서 의견을 받고 있는데요. 크리스 에반님은요. 안일한 현 시장 파악 후에 법안을 내놓으면 차후 정부에 대한 불신이 더욱더 커질 것 같습니다. 요즘 투자자들 수준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조사관님이 보셨을 때요. 국회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그 일단 블록체인 관련해서는 결국 블록체인 기술을 발전시키고 산업에 잘 적용하자는 거에는 사실 논란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어떤 속도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테고요. 그리고 그 법령상에서 그 어떤 걸림돌이 되거나 또는 이제 불확실성을 이제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법령들에 대한 검토를 하고 그것을 개정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제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6월 말에 발표를 한다고 하는 정부의 규제안이 뭐 어떤 식으로 나올 것 같나요? 그게 그 규제안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잘못 전달이 이제 아. 그 어느 잘못된 것 같고 네. 지금 오늘자로 그 과학기정통부에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국민들이 우리나라 이제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제 뭐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구심이 있는 차에 어떤 이제 적절한 시기에 기술 발전 로드맵에 대해서 제시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그 구체적인 향후 과제로서 이제 공공 선도 사업을 추진하고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센터 지원 등을 하고 그 전문 인력 양성 등의 그런 발전 전략들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내 성공 사례가 이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시작되는 상황에서 그 공공 분야의 적극을 도입을 해서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로서 이제 적절한 정책이라고 보이고요. 다만 그 암호화폐를 비롯해서 이 블록체인이 이제 산업 사회에 가져올 파급력, 잠재력을 그 고려할 때 이제 범부처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는 것이 이제 좋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향후에 그런 것들이 나오기를 좀 기대해 볼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변호사님 혹시 덧붙이실 말씀 있을까요? 네, 그 일단 3월에 G20 그 합의 결과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7월 정도에 이제 G20에서 암호화폐 규제안을 이제 내놓을 그런 예정인데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 정부도 아마 제도화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그 암호화폐 시장 특히 이제 거래소에 대해서도 이제 과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뭐 갑자기 물론 다른 측면이다만 그 암호화폐 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부과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또 이게 또 실제로 또 사실무근이다 또 그런 또 그 정정하는 보도도 나왔는데 이처럼 과세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식이든지 조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일본에서도 이제 그 엄청난 그런 그 대단히 그런 해킹 사고가 있었고 우리나라는 이제 계속 해킹 그런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는 강력한 어떤 그런 거래소에 이제 그 진입하는 것 자체를 좀 어렵게 하는 그런 뭐 그런 그 제도들이 이제 도입될 거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거래소의 이제 정보 보안을 이제 점검하고 또 이를 강제로 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 법안들도 아마 마련할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상계좌를 이제 취급하는 그런 은행들을 대상으로 한 규제안도 이제 구체적으로 입법이 될 거라는 그런 예상이 가능합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규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청자 게시판도 또 뜨거운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해지기 님이요. 거래소 신고제 실시, 금융감독원 검사 및 감독, 관련 법안, 국회 제출 등 정부에서는 제도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민들의 어떤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 제도화를 언제까지 한다 이런 입장을 주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개인으로서 답하시긴 힘드시겠지만 여기에 관해서 그래도 약간의 답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할까요? 예, 그 다른 나라에서도 네. 어떤 그 암호화폐에 대한 정의, 블록체인에 대한 정의, 그리고 거래소에 대한 이제 규제 방법에 대해서 이제 그 연구나 이제 그 정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좀 더 빨리 그 어떤 그런 정책을 내놔서 그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이제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에 오히려 그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규제안이 발표가 된다는 것은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명확한 정의가 내려질 것이다라고 보는데 두 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 이제 규제안 가이드라인만 가지고는 사실은 그거에서 어떤 그쵸. 법적인 정의를 내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면에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어떤 법적인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법안에서 나온 적은 있고요. 이제 각 그 한국은행이나 이제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 등에서 그 어떤 분사 원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소개를 하거나 그런 간단한 정의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블록체인 기술의 특징을 잘 살릴 수 있고 그것들 이제 산업 발전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이제 포섭하는 어떤 좀 광범위하면서 그 정치한 정의 규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지난 5월 대법원에서도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몰수하는 그런 판결이 내려져서
실제로 이게 그러면 암호화폐를 그 법적으로 재산적 가치 있는 그런 무형의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여전히 그 정부 금융당국에서는 그 암호화폐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 이거를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것 자체는 실제로 뭐 여전히 유보적인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일단은 그 G20 회의 등을 통해서 이게 지금 시장에서 이제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그 사회적인 어떤 합의는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소 이제 필요한 규제는 하되 이게 정말 산업을 발전하고 촉진하는 그런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겠다는 어떤 기조 자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암호화폐에 대한 정의 자체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암호화폐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시각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암호화폐의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서 특히 어떤 기능은 법적으로 좀 인정하고 좀 이렇게 촉진하다 어떤 기능은 좀 법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어떤 그런 입장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게 우리나라에서 단독으로 또 이게 암호화폐를 정의하는 것도 실제로는 쉽지 않고 이게 굉장히 글로벌하게 유통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또 미국이나 유럽 또 일본 등에서 이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규제하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또 뭐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블록체인 또 암호화폐 시장의 어떤 그런 불확실성을 빨리 없애줘서 가능한 빨리 제도적으로 명확해서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규제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에 대한 법률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닌 기존의 것을 조금만 고쳤으면 된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아예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어떤 규제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법안의 형식에 대해서는 사실 뭐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현재 그 암호화폐 관련된 법안들은 대체로 이제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신기술이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블록체인 경우에도 양측면이 모두 가능한데 그 기존의 이제 그 새로운 법률을 제정한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기존의 이제 ICT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이제 개정을 하고 이제 각 분야별로 또 필요한 부분을 이제 개정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새로운 그 기술이다 보니까 좀 뭐 새술은 새부대 이런 개념에서 새로운 법률도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규제에 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규제를 한다기보다는 규제를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그 원래 현 정부에서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라고 해서 그 우선 허용 그리고 사후 규제라는 어떤 원칙을 내세우고 그 ICT 특별법을 포함해서 4가지 법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 전 정부에서도 규제 프리존법이라는 걸 이제 내놓고 이제 규제 이제 철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제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서 간단히 첨언드리면 이 샌드박스라는 것이 원래 아이들이 이제 모래상자 안에서 놀게 해서 그 아이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이제 차원에서 나온 얘기고 영국의 금융 쪽에서 먼저 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제한 하에서 자유롭게 신기술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규제 허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 블록체인에 관해서도 어떤 일정한 제한을 두고선 이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부분이 어떤 이제 부작용이 있지 않은지 테스트를 해보고 거기에 이제 그 결과에 맞춰서 이제 법안을 만들거나 이제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서 이제 투자자 보호와 산업 발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이제 방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냥 제가 심 변호사님이 잘 말씀해 주셔서 그냥 조금만 네. 추가하면 제가 작년에 그 인터넷진흥원에서 그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었던 그런 전자문서법 등 그 관련 법안들을 좀 개정하는 그런 작업에서 이제 검토하는 그런 일들을 좀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하면서 느꼈던 것이 이게 그 블록체인 자체가 인터넷 기술을 이용하는 거지만 실제로 굉장히 새로운 그런 개념에 해당하는 기술들이 많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법 규정들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실례로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대해서 위탁, 관리, 파기라는 그런 개념들이 있는데 뭐 그 중에서 위탁과 관리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이제 블록체인의 그 노드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누가 그럼 이것을 위탁하고 누가 관리하는 것이냐 또 블록체인의 불가역성에 비춰봤을 때 이게 정보를 파기하는 것이 가능하냐 어떤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처럼 실제로 원칙적으로는
그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서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고요. 하지만 긴급한 현안들도 있고 또 기존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규정들이 여전히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또 기존의 법안을 우리가 개정해서 우리가 또 그 대응을 하는 것이 또 신속이라는 측면에서는 또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규제안의 방향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이게 악용될 여지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규제 자체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 규제 안정성이 필요합니다. 시장의 어떤 그런 법적인 불확실성, 제도적인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암호화폐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제 금융의 영역에 일단 흡수해서 그 금융 규제의 그 주요 원칙들, 그러니까 뭐 자금수색 방지나 그다음에 KYC, 그다음에 투자자 보호 등의 어떤 그런 제도들을 좀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블록체인이나 그런 암호화폐는 굉장히 기술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역시 그 제도를 마련하면서 기술의 발전에 대한 어떤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존 개념이나 제도를 이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이것이 실제 적용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진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민사적으로 어떤 집행을 하거나 형사에서 어떤 그 범죄에 해당하는 그런 수익이기 때문에 몰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이게 개인정보로서 보호한다든지 아니면 또 이게 여러 사람이 또 공동으로 소유하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가게 됐을 때 이게 기존의 그런 개념에서 포섭하지 못하거나 바로 적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해서 규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코인 넘버원을 한 1년가량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정말 초기보다는 많이 구체화됐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초기에는 워낙에 암호화폐 조금 부정적인 시선이었고 블록체인은 또 활성화시키려는 시선이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분리시켜서 생각을 하시나요? 어떤가요? 지금 아직까지 정부에서 이번에 나온 그 기술 발전 전략을 놓고 보면은 이제 분리해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근데 다만 그 블록체인 기술 자체 활성화와 그 암호화폐 관련된 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이런 것들은 병행해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분법적 시각이라기보다는 그 개별 사안에 따른 그 적절한 접근 방법이라고 적절히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간에 어떤 관계냐 이제 사실 그 아직 그 블록체인의 암호화폐가 필수적이냐에 대해서 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상세하게 보면은 폐쇄형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론상으로 암호화폐가 필요하지는 않죠. 그렇죠. 예. 다만 이제 그 내부에서도 이제 서비스 성격에 따라서 코인을 사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방형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코인을 인센티브로 제공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그 암호화폐가 사실은 필수적이고요. 그리고 폐쇄형과 개방형 블록체인이 사실 상호 발전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게요. 예,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는 이 프라이빗 블록체인만 육성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이제 이 현재 나온 거 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닌 게요. 이게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사실은 또 기업에서 네. 정말 그 통제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업에서 제한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의 필요에 따라서 개발을 하면 될 것 같고 그 정부에서는 그에 맞춰서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개방형이든 폐쇄형이든 그 알아서 잘 개발을 이제 하도록 그 이제 제도를 맞춰 놓고 정부에서는 그 뒤에 지원하는 역할로 그런 방향으로 가면 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그 서비스에 따라서도 사실은 그 저작권 과금 아니면 기부금 과금, 기부금 전달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그 기존 법 체계, 송금 체계로는 사실 그런 서비스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코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제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이제 암호화폐 쪽을 전혀 외면하지는 어렵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하루빨리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요, 이번 달 초에 업비트 압수수색이 있었고요. 코인먼 기소 사건을 보면요. 이 정부와 검찰이 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서 칼을 빼드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게 자칫하면 암호화폐 시장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뭐 근거 없이 이유 없이 그 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기존에
제 개인적으로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너무 그냥 방관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특히 검찰 같은 수사기관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그 위법한 행위가 있거나 혹시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과감히 수사를 하고 규제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암호화폐에 대한 그런 정확한 이해 없이 예를 들어서 그 마진 거래가 이게 위법한지 여부에 대해서 법률적인 어떤 기술적인 검토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게 공매도가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 기술적인 또 법률적인 그런 검토를 하지 않고 섣부른 규제를 하는 것은 또 시장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인원 사례를 봤을 때 말이죠. 어떻게 보면 경찰이 코인원 마진 거래를 도박으로 보고 기소 의견을 냈다는 것은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런 증거가 되지 않을까요? 네. 그 형사재판에서는 일단 암호화폐를 몰수하는 그런 판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부나 법원이 암호화폐를 사실상 그 재산적 가치 있는 자산으로 인정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의견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법적인 수익이나 불법적인 수익에 대해서도 과세나 몰수를 뭐 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입장에서는 꼭 그런 법원에서 몰수를 인정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암호화폐를 제도적으로 자산으로 인정했다 그렇게 단정하기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국내에서 또 ICO를 금지하고 있어서 상당히 좀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좀 재개되기 위해서는 좀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재개는 될 수가 있을까요? 그 부분은 이제 아마 그 정 변호사님께서 자세히 답변을 주실 텐데요. 현행 ICO는 뭐 법률적으로 제한한다고 있다기보다는 좀 행정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면이 한편에 강한 것 같고요. 기존 뭐 자본시장법이나 여러 이제 법률을 통해서도 사실은 뭐 규제나 그에 맞추는 뭐 허용도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입법적인 노력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적으로 좀 재개가 되기 위해서 ICO가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재개가 됐으면 좋겠는데 네네.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우선 그 ICO 위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정확한 일단 정의가 내려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자산적 가치가 있는지, 가치가 일단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한 여부 등에 대해서 일단은 사회적 합의뿐만 아니라 입법적인 어떤 그런 정의가 내려져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ICO 투자자들을 위한 어떤 보호 장치를 빨리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백서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그런 기준들을 마련해야 될 것이고 또 만약에 ICO를 통해 화폐가 발행되면 최소한의 어떤 그런 보장책도 마련이 돼야지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국내에서 ICO를 정책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ICO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해외에서 일어나는 그런 ICO에 대해서 네. 정부에서 종합적인 어떤 어떻게 인정해 줄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실제로 해외에서 ICO를 해서 자금을 국내에 이제 가지고 오지 못한 그런 문제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정부가 이제 블록체인 자체 사업에 대해서는 뭐 육성을 해야 되겠다에 대해서는 이제 이의는 없는 거라고 이제 이해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과 아까도 이제 가상화폐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암호화폐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잠깐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이게 완전 분리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실제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어느 정도는 같이 갈 수밖에 없고요. 특히 또 이제 ICO라는 것이 뭐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새로운 어떤 투자를 받는 데서 굉장히 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고 또 블록체인 그 플랫폼 자체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한 또 굉장히 필요한 그런 토큰이라는 어떤 것들을 발행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필수 불가결성을 블록체인 발전에 필수 불가라는 것을 좀 인지하고 그래서 이것을 육성하고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두 가지 그런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의 유연성이 필요하다. 일단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달에는 G20 정상회의가 열리죠. 지난달 3월에는요, G20에서 글로벌 규제안에 대한 필요성만 공유한 채 어떤 구체적인 규제안은 이제 이번 G20으로 미뤄졌는데요. 어떤 규제안이 좀 나올 것 같을까요? 아마 또 정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주시겠지만 사실은 이 국가별로 네. 이해관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실제 구체적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가까운 예로 글로벌 인터넷 기업의
어떤 그 세원 잠식, 그 이익 이전에 관한 이를 방지하는 뱁스 프로젝트라는 것이 G20과 OECD에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몇 년에 걸친 논의에도 불구하고 아직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번 이제 G20 정상회의에서 그 간단한 합의라도 이루어지기를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좀 기다리고 있는데 G20에 어떤 규제안이 과연 나올지. 예상하고 있는 거여서 이게 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일단 암호화폐라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국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게 국경 없이 거래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아주 실시간으로 거래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일관된 그런 규제가 필요하다. 일단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합의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각 정부에서 가장 이제 요 암호화폐를 바라보면서 이제 염려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금 세탁이나 이제 테러 자금으로 거의 사용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암호화폐 거래가 불법적인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그 자금 세탁 방지 기준이 적용되는. 그러니까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가 있는데 FATF 거기에서 마련한 그런 자금 세탁 방지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어떤 그런 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 가상 계좌 등으로 이제 암호화폐 거래에 사용되고 있는 어떤 은행들에 대한 어떤 규제가 강화될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되는데요. 리플 이벤트 당첨자부터 발표하고 지나갈게요. 당첨자는요, 해지기 님입니다. 해지기 님은요, 아래 나가는 이메일 주소로요, 지갑 주소와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소정의 리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조사관님. 예, 블록체인이 단순한 요소 기술, 그 암호화폐를 넘어서 사회적 신뢰 기반으로 자리 잡고 그 정치 사회에 큰 파급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이에 따라서 이런 블록체인 기반의 아이디어들이 구현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그 법제도 정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지금까지 IT 강국으로서 지금까지 경제 발전을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지금 저희 나라에게 또 새로운 기회로 다가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도가 기술을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지금 이제 그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기술에 대해서 제도적인 어떤 미비의 그 기간이 너무 길므로 인해서 시장에 너무 큰 불확실성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입법이나 또 정부에서 어떤 규제에 대한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서 시장에 사업을 좀 안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확실성을 좀 시장에 좀 부여해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하루빨리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명확한 법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코인 넘버 원은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넘버 원, 다음 주에 봬요.